우리 친구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열정국어 권성경입니다. 자, 고2 국어 지금 바로 잘하기. 자,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2들에게 우리에게 국어는 사실 굉장히 좀 힘들고 애매한 그런 과목입니다. 우린 시간이 별로 없죠. 근데 시간을 정말 많이 들여서 공부를 해도 이게 성적이 오르는 것 같지가 않아요. 내가 지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혹은 조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굉장히 공부 효율이 안 나는 대표적인 과목이 국어다라고 생각을 하는 친구들이 많아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해야지 이렇게 미뤄서 자, 지금 이 시점에 선생님의 영상을 보고 있는 고2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는 게 있어요. 국어는 태도가 엄청 중요해요. 자신감과 태도가 엄청 중요한데, 자, 그때 우리 친구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태도가 내가 국어를 나중에 잘하겠다? 안 돼요. 그럼 국어를 잘할 수가 없어요. 자, 국어는 지금 바로 잘하겠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좀 공부 좀 해볼까? 이런 태도 안 돼요. 내가 잘할 거야. 1등급을 꼭 내가 거머쥘 거야. 이러한 각오를 가지고 덤벼들어서 공부를 해야 그래야 국어를 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한번 볼게요. 왜 지금 바로여야 되냐? 사실 원래도 국어는 지금 당장 잘해야 되는 걸 목표로 삼고 달려야지 그나마 성적이 조금 오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그런 과목이에요. 성적이 잘 안 올라요. 쉽게 말하면. 근데 우리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현 고2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두렵죠. 교육과정 개정 전의 마지막 학년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 우리가 수능 볼 때 그때 우린 재수를 하면 안 돼요. 우리 수능 본 다음 해부터 교육과정이 바뀌기 때문에 수능 자체가 좀 개편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경쟁력이 굉장히 밀립니다. 해서 우리가 수능 볼 때는 또 재수생, 반수생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시험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되게 힘든 그런 싸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린 지금 당장, 지금 바로 잘하는 걸 목표로 삼고 그리고 진짜로 실전처럼 공부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국어가 흔들리면요. 사실 전 과목이 무너져요. 모든 시험은 결국 국어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영어, 해석 같은 경우에도 국어를 못하면 해석 자체를 이해를 못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탐구 영역 같은 경우에도 보기나 이런 것들이 국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어 지문이기 때문에 국어를 못하면 이해력이 떨어지면 다른 과목도 역시나 공부 효율이 나오지 않아요. 똑같이 공부를 해도 성적이 나오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다시 얘기하면 국어가 오르면 다른 영역도 그냥 공부를 비슷하게 했다는 가정하에 성적이 더 많이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의미를 합니다. 자, 국어는 수능 1교시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실이죠. 국어를 잘 못하면 수능 전체의 컨디션이 무너질 수 있어요. 국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자신감이 그만큼 올라가고 그날 하루의 시험을 지배할 수 있는 확률이 더 올라간다라는 것도 심리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히 우리 학년 고2는 지금 바로 잘하는 걸 목표로 삼고 달려야 된다. 자, 그러면 잘해야 되는데 어떻게 잘할 수가 있냐. 흔히 우리 고2 친구들이 하는 오해가 있습니다. 이거를 먼저 깨야 돼. 첫 번째, 국어는 감이다. 왜? 공부를 해도 안 되니까. 내 옆에 있는 내 친구는 공부를 안 해도 국어 성적이 좋아. 나보다. 국어는 감인가 보다. 뭔가 나는 감이 안 좋아. 공부를 해도 성적이 안 올라?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 오해를 먼저 깨셔야 되고 두 번째, 국어 공부가 문제집 풀기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이건 자기가 이제 국어 공부는 문제집 풀기야 라고 말하고 떠들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국어 공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대부분의 친구들이 일단 문제집을 사요. 문제집을 풀어요. 그냥 하루에 한두 지문을 무조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기계적으로 풀면서 나는 국어 공부를 하고 있어. 매일매일 하면 열심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근데 국어 공부는 단순히 문제집 풀기, 다시 얘기하면 그냥 문제풀이에만 있진 않다. 아무런 생각 없이 100문제를 푸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게 100문제, 200문제를 풀어도 사실상 제대로 방법을 알고 내가 노력을 하면서 한 지문을 푼 것만 못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잘하기 위해서 우리 친구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 두 가지 문제 생각 먼저 살펴봤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국어를 잘하기 위한 방법들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쌤 얘기했지. 국어는 감이다? 이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국어는 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능을 보는 모든 수험생들이 납득해야 되는, 납득을 할 수 있는 문제로 출제되는 객관적인 시험이에요. 모든 선택지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정답에는 정답의 이유가 있고 오답에는 오답의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풀 때에도 자, 문제 풀 때 선지 분석이 되게 중요해요. 모든 선택지의 선지를 분석을 해서 정답이 왜 정답인지, 오답이 왜 오답인지를 분석을 해서 정확하게 알고 넘어가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선생님, 근데 선택지 분석은 사실 모든 국어 선생님들이 강조를 하시는 부분이라서 저도 알고는 있어요. 아는데 분석을 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뒤에 정답과 해설에 나와 있는 정답의 이유, 오답의 근거를 그냥 옆에다가 한번 적고 받아쓰기 하듯이 한번 적고 그리고 넘어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잘못됐어요. 선택지 분석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일단 출발점은요. 정답과 해설 뒤에 있는 답지가 근거가 되면 절대 안 돼요. 너네가 찍은 답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답이 1번이에요. 근데 내가 2번을 했어요. 그러면 답지에는 1번이 왜 답인지 다 써있죠. 하지만 문제는 내 기준에선 2번이 답처럼 보였단 말이야. 그게 문제예요. 2번이 답처럼 보인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내가 지문을 잘 못 읽었을 수도 있고 발문을 오해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선택지에 있는 어떤 개념을 몰랐을 수도 있어요. 뭐가 됐든 내 눈에는 내 능력치에는 2번이 답인 것처럼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선택지 분석을 하실 때 정답과 해설을 바로 들추는 게 아니라 일단 2번이 왜 답이 아닌지 그걸 먼저 찾으셔야 돼요. 내 눈에는 2번이 답인 것처럼 보였잖아요. 그럼 그 이유 때문에 다른 문제를 풀 때도 동일한 이유로 또 오답에 손이 가게 돼요. 그게 나한테 매력적 오답이었던 거야. 이 매력적 오답이라는 건 친구들마다 다 달라요. 지금 고2 정도 되면요. 능력치가 되게 많이 차이나요. 어떤 친구는 웬만하면 이제 뭐 특정 유형의 문제를 어떤 애는 되게 잘 맞춰. 근데 어떤 애는 이것만 계속 틀려. 이런 식으로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학년이 2학년이기 때문에 자기의 선택지의 근거부터 분석을 시작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2번을 답으로 찍었으면 내가 어디서부터 잘못했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다 체크하셔야 돼요. 지문 읽으면서 지문 때문에 2번에 손이 갔는지 그 다음에 발문 다시 읽어보고 발문이라는 건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거, 적절하지 않은 거 이게 발문이에요. 적절한 걸 고르라고 했는데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른 걸 수도 있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했는데 적절한 걸 혼자 고르고 있는 걸 수도 있어. 아니면 선택지에 나와 있는 개념 하나하나를 오해했던 걸 수도 있으니까 다 체크한 다음에 아 내가 지문을 잘못 읽었구나. 선택지를 잘못 봤구나. 이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왜냐면 이 문제에서 이 한 문제에서만 비단 실수하는 게 아니야. 다른 문제에서도 계속 실수해요. 그리고 문제는 내가 실수한 건 절대 안 보여요. 내 눈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이걸 특히 시험 시간 동안엔 안 보여요.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오답 분석하면 이거 바보 이렇게 된단 말이야. 내가 이걸 못 봤어. 왜 이걸 틀렸지? 이렇게 된단 말이죠. 해서 문제를 풀고 난 다음에 분석할 때 내가 선택한 그 답지부터 분석을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확인하기 위한 용도로 정답과 해설을 들춰보시는 거예요. 정답과 해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중심이어야 돼. 그러면서 실제 답과 오답의 근거까지 다 찾은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 다음 질문 넘어간다. 이 과정이 오래 걸릴까요? 조금 걸릴까요? 오래 걸립니다. 선생님이 지금 너네는 고3이 아니잖아. 고2잖아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막 시간에 쫓겨서 대충 보고 빨리빨리 여러 문제를 양치기를 하려고 드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정확도를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속도가 붙어도 그래야지 문제를 다 마치고 1등급에 도달할 수 있는 거지 되게 빨리 풀어. 근데 다 틀렸어. 의미 없는 거죠. 빨리 푸는 거 자체가. 그래서 선택지 분석을 하나하나 잘 한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건 국어 영역 모든 영역에 다 적용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영역, 어느 영역이든 이렇게 공부하시면 다 같이 올라가요. 문제를 푸는 능력 자체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우리가 잘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될 두 번째 내용입니다. 국어 공부는 문제집 풀기? 자, 아니라고 했죠. 단순히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문제만 푸는 건 의미가 없어요. 자, 문제만 푸는 학생은요. 지문이 바뀌면 흔들려요. 앞에서 했던 실수를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 실력이 뭔가 공고해지지가 않거든요. 자, 독해력. 자, 그 다음에 뭐 추론 능력. 이런 것들은 여전히 약합니다. 그러니까 한 지문을 읽더라도 내가 이 지문을 그냥 풀고 지나간다가 아니라 이 지문을 통해서 내 능력치를 올리겠다. 지문을 읽는 능력도 올리고 그리고 문제를 풀어내는, 정확하게 풀어내는 그 능력치도 올리겠다. 라는 그 목표를 가지고서 한 지문을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문 독해를 하실 때요. 선생님이 엄청 강조를 하고 너네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건 지문을 요약을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특히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1, 2등급 친구들은 이게 어느 정도 저절로 되는 친구들이에요. 지문을 그냥 단적으로 잘 기억해. 기억이 나니까 문제를 풀어도 정답일 확률이 높아. 정답을 잘 맞춰요. 왜냐면 수능 문제 중에 대부분, 특히 비문학 같은 경우 내용 일치 문제가 되게 많기 때문에 기억만 제대로 해도 정답률이 높은 경우가 많단 말이야. 그런데 내가 만약에 3등급 이하야. 특히 막 4, 5등급 이하야. 이런 친구들은 지문 자체를 기억을 못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요새 우리 수능 국어가 어려운 이유는 뭡니까? 정보량이 많아요. 정보량이 그냥 일반적이어도 기억을 못하는 마당에 정보량이 많고 그 정보가 어려워요. 일상적 정보가 아닐 때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과학기술 지문? 일상적이지 않죠. 철학 지문? 이런 것도 일상적이지 않고 우리 경제 지문? 일상적이지 않아. 이렇게 일상적이지 않은 국어는 국어인데 뭔 말을 하는 건지 모르겠어. 이런 지문이 되게 많다고요. 그 지문의 내용 하나를 그냥 외우란 얘기가 아니라 지문을 요약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훈련을 하면 어떤 정보를 구조화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는 그 능력치가 발달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독해력이라는 것도 지문을 독해하고 기억하는 그 능력도요. 우리가 운동을 해서 근육을 키우는 거랑 비슷한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가 아주 무거운 아령 이런 걸 들지 못하잖아요. 가벼운 것부터 시작하죠. 자, 근데 이걸 하다 보면,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근육이 생기면서 더 무거운 것도 더 잘 들게 된다는 거야. 마찬가지입니다. 지문에 있는 정보를 기억을 하는 능력도 길러지는 건데 그냥 왕창 기억하려고 하면 머릿속에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요약을 하는 거야. 그리고 구조도를 그려서 그 정보들끼리의 관계를 만들어서 구조화시켜서 집어넣으면 더 빨리, 더 정확하게, 더 잘 기억할 수 있습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요약을 잘 못하겠어요. 저는 구조도를 어떻게 그리는 건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또 하나, 너네한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건 보통 우리 친구들이, 특히 3등급 이하의 친구들이 불안하니까 혼자 공부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바로 강의부터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문학 같은 경우에는 방법적인 게 좀 중요해요. 진짜로. 시를 읽는 방법, 뭐 소설을 읽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알면 확실히 더 잘 읽을 수 있어. 처음부터. 왜냐면 워낙에 작품들의 스타일들이 개성이 넘치고 그 영역마다 너무 그 특징들이 다르기 때문에 영역마다 독해 방법을 강의로 듣고 문제를 푸는 연습을 하시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선택지 분석을 좀 정확하게 내 기준부터 내가 틀린 것부터 분석을 해 나가시면 되게 빠르게 올라요. 문학은. 자, 그런데 선생님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지문 독해는 사실 비문학을 중점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강의부터 보지 마세요. 선생님이 아주 훌륭한 방법을 알려드리더라도 너무나 어떤 친구한테는 되게 효과적일 수 있는 그 방법이 나한테는 아무런 소용이 없을 때도 많아요. 특히 내가 기본적인 독해를 못하는 3, 4등급 이하의 친구들이라면 아무리 훌륭한 방법을 가져다 놔도 애초에 정보를 기억을 못하는데 그 방법을 적용할 만한 능력도 안 되는 친구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강의를 들으면 강의 다 들었는데 왜 나는 성적이 똑같지? 이렇게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그 훈련을 통해, 독해력 훈련을 통해서 내가 내 말로, 내가 중요한 거야. 내 말로 지문을 한 문단씩 최대한 요약을 해보시고, 그럼 요약이라는 건 별거 아니야. 문장 안에서 주어, 목적어, 서술어, 핵심어를 끌어내서 그걸 엮어서, 이어서 기억을 하려고 노력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걸 일단 문단별로 하고 문단이 됐으면 그걸 엮어서 또 하나의 글로 만들어서 처음에는 거의 대부분의 정보를 다 끌어내서 이게 요약한 거 맞아 라고 할 만큼 좀 길게 나올 건데 이걸 하다 보면 간추릴 수 있어요. 근데 그것도 능력이야.
해야지 길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내 스스로 요약을 해보시고 구조도 못 그리겠으면 안 그리셔도 돼요. 요약을 좀 잘 하다 보면 나중에 요약 내용이 간추려지면서 저절로 구조가 보여요. 근데 일단 구조도까지 힘들면 요약한다. 예. 목적을 두시고 자 그걸 내 말로 좀 최대한 바꿔서 내 말로 바꿔야 돼요. 본문에 있는 거 그대로 적어서 그대로 외우려고 들면 안 돼. 말을 좀 쉽게 바꿔서 조금이라도 줄여. 하다 보면 조금 더 줄어들고 조금 더 줄어들고 그렇게 될 거예요. 하루에 한 지문이라도. 그런 다음에 내가 어떤 지문을 읽고서 정보를 온전히 뽑아낼 수 있는 정도가 됐어. 그 정도가 됐으면 그 다음에 강의를 통해서 원하는 강의를 수강을 하시면서 방법적인 부분을 좀 배우시고 문제를 조금 더 잘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배우시면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무턱대고 막 하는 게 막 강의를 보는 게 아니라 내가 일단 내 말로 풀어서 요약을 하는 기본 능력치를 기른다. 사실 1, 2등급 친구들 중에서도요. 비문학에 흔들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여기부터 다시 시작하시면 좋아요. 자, 당장 고등학교 1학년 건 안 돼. 내가 아무리 못해도 1학년 거부터 하는 건 효율이 너무 떨어져요. 최소 2학년 기출부터 가지고서 공부를 시작하시고 내가 3등급 이상이라면 고3 걸로 손을 대고서 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선생님 너무 어려운데요. 어차피 그 어려운 걸로 수능 볼 거예요. 지금 2학년 초반도 아니고 우리 몇 달 있으면 3학년 돼요. 지금 이 시점에서 뭐 내가 3등급 이상이라면 당연히 고3 지문에 손을 대보시는 게 그 경험이 중요합니다. 원래 국어는 자기 능력치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걸로 해야 올라. 쉬운 걸로 하면 어려운 거 보면 도로 원래 정답률로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지문을 선정을 해서 하루에 한 지문씩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관성의 국어학습 루틴. 선생님 태도가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국어 공부를 하실 때는요. 습관.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방금 전에 그랬어요. 하루에 지문 하나라도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해서 그냥 지금 딱 정해드릴게요. 하루에 일단 비문학 한 지문, 문학 한 지문. 요렇게 두 개는 꼭 분석을 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매일. 선생님 제가 어떤 날은 정말 시간이 없어요. 그러면 비문학 한 지문이라도. 왜냐하면 문학을 열심히 한다고 비문학이 오르진 않아요. 근데 비문학을 열심히 하면 문학도 올라요. 비문학을 열심히 했을 때 문학 중에 어디가 오르냐면 긴 지문, 수필이나 소설 파트가 같이 오릅니다. 왜냐하면 소설이나 이런 그 문학은 내용 일치 문제가 많이 나와요. 정보량이 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근데 비문학은 정보의 응축이잖아. 비문학을 내가 꽤 한다라는 건 정보를 기억하는 능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내가 소설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뭐 개념 모르고 아무것도 몰라도 내용이 그냥 기억이 나요. 해서 비문학 공부를 하면 문학이나 혹은 다른 긴 지문과 관련해서 모든 성적이 같이 오르는 시너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 일단 내가 시간이 없으면 하루에 비문학 한 지문이라도 반드시 분석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고 이걸 습관화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자, 해서 이 관성을 이용해서 국어를 하는 게 매일매일 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 태도 중요해요.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취약 영역 먼저 학습. 우리는 고2는 시간이 없어요. 내신 때는요. 정말 내신하기 정말 바쁘고요. 양이 많잖아. 범위가 많고. 그리고 시험 문제는 좀 쉽습니까? 시험 문제도 어려워요. 근데 국어만 양이 많아요? 아니, 다른 과목도 할 게 너무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실은 내신 기간 그 사이사이 기간에 뭐 방학 때를 활용한다고 해도 공부할 시간이 별로 없어. 그러니까 근데 국어는 영역이 많죠. 한꺼번에 모든 걸 다 잘할 수 있어 없어? 다 잘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가장 내가 취약한 부분, 그 부분만 보완해도 성적이 되게 빠르게 올라가는 친구들이 많이 있고 이왕이면 파급력이 좀 큰 부분. 예를 들어서 내가 문제를 푸는데 문제의 선택지 분석을 엄청 신경 써서 완벽하게 하겠다. 그러면 이건 영역 상관없이 전부 다 정답률이 같이 올라요. 내신 정답률도 같이 올라요. 선택지 분석할 때 그 기준을 내 기준에서 분석을 꼼꼼하게 해 나가는 연습을 하시면요. 자, 그 다음 지문으로 따졌을 때 비문학을 공부하는 게 가장 파급력이 커요. 애초에 수능에서 비문학이 문제 출제 비중이 굉장히 큰 것도 있고요. 문학 비문학이 제일 크니까. 했을 때 가장 많은 문제 수가 나오는 것도 있고 그리고 비문학을 잘하게 되면 얘기했죠. 다른 영역에서 긴 글로 된 모든
지문에 대한 정답률이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 점에서 파급력이 높은 이러한 영역을 공부하는 게 좋다.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선생님 저는 비문학을 지금 잘하는데요. 근데 제가 문학을 못해요. 문학 중에 제가 지금 고전 시가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고전 소설이 너무 어려워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특정 취향 영역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그거부터 해야죠. 그거부터 파셔야죠. 그럼 성적 바로 많이 올라갈 겁니다. 자, 그래서 약점을 분석한 다음에 내가 약점이 뭔지 모르겠어요 하는 친구들은 모의고사를 시간 재고 최소 3세트를 푸셔야 돼요. 한 번으론 부족해요. 내가 한 번 풀고 나서 나 문학이 약해, 비문학이 약해, 혹은 뭐 문학 중에서 고전 시가가 약해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좀 섣부른 판단일 수 있어. 왜냐면 그 시험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비문학이 어려운 시험이었을 수도 있잖아요.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내 취향 영역이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문학 중에 고전 시가가 완전히 킬러였던 그런 시험이었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럼 그런 거는 나만 못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적으로 내가 취향 영역이 뭔지를 알기 위해서는 3개 이상의 시험지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올해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본 그 결과치도 있을 거예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한두 세트 더 풀어보세요. 내신 하시느라 아마 모의고사 감 많이 떨어지셨을 건데 한두 세트, 2세트 푸세요. 한 세트는 너무 적어요. 최소 2세트 푸시고 3세트면 더 좋아. 많이 풀면 많이 풀수록 좋습니다. 모의고사는요. 자, 시간 정확하게 재시고요. 1시간 20분 재고 푸는 친구들 많은데 OMR 카드 마킹할 시간 5분 빼셔야 돼요. 현실적으로 1시간 15분. 재시고 딱 풀었을 때 그때 나온 어떤 그 영역별 정답률 있죠. 그게 내 실력입니다. 현 시점의 내 실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서 내가 비문학이 진짜 약하구나. 아니면 뭐 고전 소설, 고전 시가가 약하구나. 이렇게 특정 영역이 특정이 되면 그걸 집중적으로 파는 공부를 먼저 하셔야 돼요. 자, 그걸 하면서 예를 들어 하루에 한 지문씩 뭐 비문학을 넣는다거나 이런 식으로 같이 공부를 좀 잡아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선생님 저는 취향 영역이 너무 많아요. 다 취약해요.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선생님 방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급력이 가장 큰 공부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그 공부의 대표가 비문학, 독서 파트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독서와 문학을 둘 다 출제 비중이 높으니까 수능에서는 거의 비등하니까요. 자, 둘 다 하루에 한 지문씩 분석을 하는 걸 목표로 삼고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문학은 강의를 활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냥 무턱대로 막 계속 읽기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비문학, 독서 같은 경우에는 너네의 읽기 수준과 너네의 읽기 능력이 지금 현 수준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강의 없이 독해를 스스로 요약해서 지문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서 정답률을 끌어올리는 그 연습을 먼저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강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더 발전된 그런 실력을 다져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국어를 잘할 수 있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현 시점에서 우리 고2 친구들에게 물어봤을 때 가장 고민이 되는 그런 내용들이 꽤 있어. 근데 이게 좀 겹쳐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Q&A를 같이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2학기에 독서 내신을 한 학교들이 많아요. 그럼 독서 내신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아니 이거 독서 교과서 내신은 어떻게 합니까? 공부 방법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이거는 사실 3학년 때도 마찬가지야. 3학년 때 뭐 EBS 같은 게 내신 대비에 많이 들어가요. 그러면 EBS 독서나 비문학이 시험에 들어가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고3 애들 중에서. 그때 공부하는 방식이 지금 2학기 독서 내신 공부하는 방식과 그러니까 내신 독서를 하는 공부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어요. 이것만 하면 실제로 수능 독서, 비문학 실력이랑 상관없이 다 맞을 수 있어요. 만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선생님이 따로 방법을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 제가 문제 푸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문제를 정답률은 그래도 괜찮은 편인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이게 제 실력이 맞나요?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냥 그러니까 머리는 돼. 근데 시험 시간 안에 뭔가 풀려고 하면 자꾸 틀리는 거야. 근데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풀면 또 이제 풀리기도 하고. 그래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이제 문제가 되는 친구들한테 선생님이 꿀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2학년 2학기 정도 되잖아. 그러면 내신 버리고 그냥 저 정시할까요? 이런 고민하는 친구들이 꽤 있어요.
특히 우리 학교가 공부 좀 하는 학교. 그런 학교라면. 그러면 내가 모의고사는 1이야. 아, 근데 내신은 3이네. 고민되죠. 그럼 선생님 저 수시 버리고 그냥 정시 갈까요?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런 결정을 하는 친구들도 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학교가 공부를 꽤 하는 학교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학교에서도 선생님 저는 모의고사는 괜찮은데 내신이 진짜 이상하게 안 나와요. 모의고사가 1, 2가 나온다는 얘기는 똑똑하다는 얘기예요. 똘똘하다는 얘기인데 국어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 근데 내신이 안 맞는 친구들이 있어.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저 수능으로 돌릴까요? 정시파. 이런 친구들의 니즈가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현장에서 수능 집중반, 내신 기간에도 내신 안 하고 수능 공부하는 그러한 2학년 반들이 생겨나고 그런 상황들이 진짜 있거든요. 선생님 진짜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순서대로 보겠습니다. 자, 먼저 2학기 독서 내신이요. 봐, 수능 독서와 내신 독서의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지문을 알고 시험을 보냐, 지문을 모르고 시험 보냐. 이거죠. 수능 독서 같은 경우에는 모르는 지문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모르는 지문을 당장 그 시간 안에 2번도 못 읽어. 한 번 읽고 문제를 거의 정확하게 풀어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시험에 출제할 때 가장 큰 정보의 핵심적인 정보의 내용들, 정보의 인과관계, 가장 중요한 내용과 관련된 조금 디테일한 내용들 이런 것들을 그래도 내신에 비하면 간단하게 물어보는 편이에요. 근데 내신은요, 지문을 주고 물어보잖아. 시험 범위가 정해져 있잖아요. 자, 그래서 훨씬 더 내용 일치 문제가 디테일하게 그리고 안 중요한 데서 많이 출제돼요. 지문 내용을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요. 문제를 출제하기가. 왜냐하면 문학처럼 외부 작품을 막 연결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지문의 내용을 벗어나는 순간 아예 다른 얘기가 돼버릴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주어진 지문 안에서 최대한 디테일하고 어렵게 출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선생님들이 암기형 문제를 진짜 많이 내십니다. 아예 본문을 뚫어놓고 거기를 채워 써봐. 이런 정도의 문제까지 낼 만큼 암기 위주의 문제가 많이 나온다. 그래서 선생님이 현장에서도 독서 내신 대비를 할 때 온라인도 마찬가지예요. 본문 전체 내용을 내가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다 요약해줘. 요약을 해서 구조화를 시켜서 일단 싹 외우게 시켜. 싹 암기를 시켜요. 그래도 본문 내용을 정말 말장난 하듯이 어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내용 일치 문제를 정말 짠하게 출제를 합니다. 너무 선생님 진짜 너무했다. 이런 걸 가지고 오답지를 만들었어 싶을 만큼 너무나 사소한 정보 하나까지도 오답의 포인트가 되고요. 그리고 암기형 문제가 진짜로 강화돼요. 그래서 교과서의 읽기 중 활동과 학습 활동 답과 이런 것들을 사실 그대로 암기하는 문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나오지만 2학년 때는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줄어들거든, 비중이. 단순 암기의 비중이 많이 줄어들어요. 문학 같은 경우에도 그러니까 외부 작품 연계율이 올라가고 보기 같은 거 주고 추론형으로 써보라는 이런 식의 선원 수령을 많이 출제를 하는데 독서는 달라. 고3 때도 고3 내신할 치실 때도 이건 유지가 돼요. 그대로 뚫어놔요. 그리고 최대한 많이 쓰게 해요. 그대로 최대한 많이 쓰게. 그러면 분명히 암기를 좀 대략적으로 한 친구들은 거기서 다 깎여갖고 와요. 시험 문제를. 그래서 독서 내신을 잘 하시는 방법은요. 일단 지문을 요약해서 구조한 다음에 본문을 최대한 외우셔야 돼요. 얘기했지. 본문 자체를 뚫어놓고서 쓰라는 문제도 진짜 많이 나와요. 그리고 공부 좀 잘하는 학교들 같은 경우는 정말 막 100자 내외로 써봐. 길게. 그럼 시간 모자라면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시간을 부족하게 만드는 게 시험 문제를 어렵게 내는 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시험 범위를 되게 많이 책정해. 그럼 너네가 그 지문을 다 외울 수 있어 없어? 다 못 외우잖아요. 그렇게 해서 난이도를 올린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에 있는 읽기 중 활동이나 학습 활동 답까지 전부 다 암기가 필요하다라는 거. 이 암기의 수준이 문학을 넘어선다고요. 그래서 이건 지금부터 예습을 하셔도 효과가 좋아요. 문제는 뭐냐면 2학기 때 우리 학교에서 독서 교과서를 뭘 쓰는지는 알지만 어떤 지문이 시험에 들어가는지 모르잖아. 그러니까 이걸 지금부터 무턱대고 다 외우는 건 너무 나중에 적중률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부터 하시냐면 보통 1단원 아니면 2단원이
뭐 사실적 독서, 추론적 독서, 비판적 독서 해서 이렇게 독서하는 그 방법을 다룬 단원이 있어요. 거기부터 내신에 들어갑니다. 독서 교과서를 쓰는 친구들은 거기는 꼭 들어가. 자, 독서 교과서가 전체가 다 시험에 안 들어가고 부분 발췌가 돼서 들어가는 학교들도 많아요. 모의고사랑 짬뽕으로 이렇게 출제하는 학교들도 많거든. 모의고사는 우리가 뭐가 들어갈지 아예 몰라. 그러니까 이건 예습이 안 돼. 근데 독서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그 메인 단원이 있어. 그 메인 단원에 있는 것도 다 비문학이에요. 그러니까 그 비문학을 가지고 요약하는 연습을 하시면 내신 대비도 미리 되고 수능 공부도 할 수 있어. 어차피 수능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앞에서 강조했죠. 지문을 요약해서 구조화해서 내 말로 바꿔서 기억하는 연습을 하는 게 1차 독해 공부예요. 이렇게 하시면 두 마리를 다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독서 만약 2학기에 내신 대비 들어가신다면 미리 이런 걸 뽑아서 이런 단원을 공부를 먼저 하는 걸. 암기까지는 아니더라도 구조화해서 요약해서 확인한다. 여기까지는 해보시면 아주 좋습니다. 나중에 내신 대비할 때 그렇게 공부한 친구들은요, 금방 외워요. 훨씬 더 암기 효율이 좋습니다. 자, 그렇게 공부 진행하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 제가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정답률은 괜찮은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얘기했죠. 머리는 똘똘한 거야. 국어 능력치가 부족한 건 아니에요. 자, 근데 이건 연습이 좀 많이 필요해요. 일단 확실한 답이 나오면 이런 친구들 중에는 답이 나왔어. 근데도 막 불안해. 그래서 1번이 답인 것 같은데 2번, 3번, 4번, 5번 다 하나하나 시험 시간인데 막 답의 근거를 찾고 있어. 평소에 공부할 땐 이렇게 해야지. 확실하게 해야 되니까. 하지만 시험 시간에는요. 애매한 거 말고 이건 누가 봐도 말도 안 돼 라는 답이 나온다면 나머지 선지는 좀 과감하게 패스를 하는 것도 이것도 하나의 방법이야. 물론 내가 이제 이런 극단적인 시간 부족의 문제에 시달리는 애는 아니야. 그런 유형은 아니야.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나머지 선지도 보세요. 왜 시간이 그렇게 모자라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내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하는 친구들은요. 느린 거예요. 지문을 읽는 것도 느린 거고 선지 판정할 때도 남들보다 좀 느린 거거든. 그럼 어떻게? 줄일 수 있는 건 확실한 답 나온 문제에서는 패스하는 거. 근데 이것도 조심해야 되는 게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끝까지 다 보셔야 돼요. 이걸 할 수 있는 건 문학이에요. 문학. 왜냐면 문학은 확실한 답을 낼 때 애매하게 답을 내잖아. 그럼 오류가 나요. 수능 출제위원들, 왜 문학은 해석의 다양성이 있으니까. 해서 상대적 답지가 진짜 심하거든요. 그래서 애매하게 답을 내면은 오류가 나요. 출제진이 오류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답은 확실하게 답으로 만들어. 그러니까 완전 말도 안 되는 걸 답에다 갖다 넣는다거나 혹은 지문과 아예 반대편을 넣는다거나 지문과 보기에 위배되는 내용을 넣는다거나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그렇게 답을 만든단 말이야. 그래야 정답 시비에 안 걸리니까. 여기서 시간을 단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비문학은 좀 위험하고 문학 쪽에서 이걸 하실 수가 있는 거고 그래서 문학을 잘하면 되게 유리해요. 시간을 단축하는 데 유리하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평소에 공부하실 때요.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시간 체크를 계속 하셔야 돼요. 자, 어떤 친구들은 선생님 지금은 뭐 아직 연습이니까 정확도가 중요하니까 저 시간 안 재고 그냥 이제 문제 풀 건데요. 근데 내가 만약에 시간이 부족한 친구야. 그런 친구들은 일단은 처음에 지문을 풀 때 모의고사를 풀 때도 마찬가지고 혹은 하루에 한 지문을 풀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에 한 지문 풀 때는 시간을 어떻게 잡으시냐면 일단 시간 체크를 무조건 해야 돼. 근데 시간 체크할 때 기준은 그냥 한 문제에 1분에서 1분 30초 잡으시면 돼요. 1분 잡으면 좋은데 너무 짧을 수 있어. 지문이 어려우면 짧죠. 1분 30초 잡으시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뭐 딸린 문제가 3문제야. 그러면은 3문제짜리 1분 30초 해서 이 지문 시간 책정하고 스탑워치를 눌러. 스탑워치를 누르고 그리고 나서 지문을 푸세요. 누르는 것만으로도 내가 실전처럼 문제를 달려들어서 풀 수 있어요. 문제를 달려들었을 때 그때 나의 정답률을 먼저 확인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간을 재지 마시고 다시 푸세요. 그러면 문제가 막 답이 바뀔 거야. 이게 시간에 취약한 친구들이거든. 그러면서 그 간극을 눈으로 확인을 하시면서 이걸 실전처럼 이 정도 느낌으로 풀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익히셔야 돼요. 시간이 약간 휘둘리는 친구들은요. 이게 처음에 스탑워치 누르잖아. 그럼 막 흥분해. 이러면서. 그러면서 문제를 막 풀다 보니까 다 틀릴 수 있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 정도 느낌, 이 정도 속도라는 게 몸에 배요.
해서 항상 시간 체크를 무조건 한 지문 단위로라도 다 하셔야 되고 연습도 실천처럼 하시는 겁니다. 그냥 연습이니까 그냥 느긋하게 안 돼요. 딱 눌러놓고서 무조건 실전처럼 한 지문 단위로라도 좀 빠르게 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답 분석은 1시간이 걸려도 돼. 2시간이 걸려도 돼. 지문 완벽하게 분석하고 선지도 내가 한 이 선택지가 왜 아닌지 거기부터 다시 꼼꼼하게 찾으시면서 한 문제 한 문제 완벽하게 분석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 진행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3번째 퀘스천이죠. 선생님 저 모의고사는 좀 괜찮은데 내신이 안 돼요. 저 수시 버리고 정시 갈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니요. 아니요. 아니 그 엄마가 식탁 위에 5만 원짜리랑 점심을 사 먹으라고 5만 원짜리랑 만 원짜리를 올려놓으셨어요. 그럼 뭘 가져갈 겁니까? 5만 원짜리를 가져갈 겁니까? 아니지. 둘 다 가져가야죠. 둘 다 가져가야지. 보세요. 우리는 아직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대학에 갈 수 있는 길이 수시가 있고 정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 입장에서는 뭔가 내가 이제 내신이 좀 안 되고 모의고사를 잘 보는 모의고사 성적이 좀 더 잘 나오는 학생이라면 당연히 정시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수시하는 시간에 내신 버리고 내신할 시간에 모의고사 공부를 하면 내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떡이 더 커 보이니까 이 떡에다 올인을 하려고 하는데 얘기했잖아. 둘 다 잡고 가는 거라고.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내가 내신이 점수가 안 나왔을 수 있어. 근데 너네가 지금까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마 2학년 1학기. 2학년 1학기에 보통 문학 내신을 해요. 근데 이 문학 내신을 한 성적을 가지고 나 등급도 안 나오는데 모의고사가 좀 더 난 것 같아. 그러니까 이제 수시 버릴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 근데 2학기엔 영역이 달라져요. 1학기에 문학교과서 문학으로 내신을 했는데 2학기엔 독서로 내신을 하잖아. 근데 선생님이 앞에서 독서 내신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문학과 완전 달라요. 그래서 오히려 문학에서 1등급 내신을 받았던 친구들이 독서 파트에서 1등급을 못 받을 확률이 되게 높아. 다시 얘기하면 문학에서 내가 1등급 내신을 못 받았지만 독서에선 받을 수 있다고요. 어떻게 공부하는지에 따라. 자, 그래서 뒤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신 같은 경우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가중치가 높아요. 설사 내가 2학년 2학기 내신까지도 만족스러운 결과를 못 받았어. 그래도 선생님은 3학년 1학기 내신도 놓지 말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선생님은 현장에서 이제 고3 내신까지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 3학년 1학기 내신에서 정말 그 가장 높은 점수를 내신 점수를 받은 친구도 선생님은 꽤 많이 봤어요. 왜냐면 이게 3학년 1학기 정도 되면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내신을 놓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내신을 버리고 그러면 아예 경쟁에서 배제되는 거거든. 그럼 하는 애들끼리만 하는 거야. 그리고 되게 필사적으로 해요. 그래서 오히려 최고의 성적을 받는 애들도 꽤 많이 받기 때문에 자, 우리 친구들이 끝까지 놓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내신을 놓는다고 해서 내신 기간에 수능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하지 못해요. 보통. 애매하게 해요. 왜냐면 이게 대부분 뭐 인강도 그렇고 현장 강의에서도 그렇고요. 대부분 내신 기간에는 내신 대비반이 열려요. 내신 대비 수업 위주로 모든 수업이 세팅이 돼서 공부가 진행되기 때문에 고3이 아니잖아.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수능 공부를 되게 실전처럼 내신 기간 때 하는 건 엄청난 자력이 필요해요. 엄청난 의지가 필요하다고요. 혼자서 인강 같은 거 보면서 해야 되는 건데 쉽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단적으로 얘기하면 현장에서도 이렇게 수능 집중반 하는 친구들 보면은 그냥 흐지부지. 모의고사 몇 세트 풀고 끝. 이렇게 가는 경우가 되게 그런 걸 되게 많이 봤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성적이 엄청 다이나믹하게 오르지도 않아. 근데 또 내신은 버렸어. 이러면 3학년 올라가서 선택권이 아예 없어져요. 그래서 선생님은 꼭 얘기해주고 싶어. 둘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2학기는 내신 영역이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내신 성적도 뒤집어져요. 본인이 모의고사 잘 본다는 얘기는 머리가 똑똑하다는 얘기야. 내신 성적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2학년 2학기는 절대 포기하시는 게 아닙니다. 전부 다 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2 국어 지금 바로 잘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여러 가지 좀 얘기를 해봤어요. 선생님이 2학년한테는 정말 애정이 커요. 왜냐하면 2학년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안타까워. 너무 마음이 아파. 왜냐하면 열심히 하거든. 할 것도 많으니까 열심히 안 할 수가 없어. 대충 해도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 할 게 많으니까. 근데 내신도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고 모의고사도 성적이 원하는 만큼 안 나오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둘 다 마음 못 붙이고 막 방황하고 국어를 싫어하고 이런 친구들이 좀 많아서 선생님이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리고 또 애정도 큰 그런 학년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오늘 좀 여러 가지 얘기들을 했는데 우리 친구들이 이 내용을 좀 반영을 해서 여름방학 때, 여름방학 이후에 이 공부를 좀 꾸준히 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신 기간에는 내신 그 교과서 가지고 내신 대비를 하는 거니까 해당 교과서에 맞는 강의를 듣는다든지 아니면 우리 학교 내신을 해주는 현장 강의 수업을 찾아가서 공부를 한다든지 거기에 집중하시면 되는데 내신 기간 외적인 기간이요. 그걸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결국 수능 국어, 나의 이 국어 실력이 결국 달라지는 거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했던 이 내용들 종합해서 공부 계획 세워서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공부를 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고2 친구들 화이팅! 선생님이 항상 옆에 있겠습니다. 다들 화이팅!